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현대사를 들어가게 될 건데요. 일단 현대사를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처음부터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기보다는 현대사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늘 말을 했어요. 공부라고 하는 거는 그림 그리는 거랑 똑같다.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처음부터 물감 들고 색칠하러 가진 않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그쵸. 일단 머릿속으로 생각을 먼저 하죠. 내가 무엇에 관해 그림을 그릴 것인가,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구도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뼈대를 스케치로 잡고 그렇게 전체적인 뼈대가 잡히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넓게 보고 좁게 보고 줌 아웃, 줌 인,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단원, 새로운 내용 공부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펜 들고 덤벼들 게 아니라 일단 한 템포 쭉 가라앉히고 일단 한숨 한번 숨 한번 가라앉힌 다음에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전체적인 조망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 교과, 이 단원에서 새롭게 어떤 내용들을 배우게 되느냐, 이 단원은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여기서 내가 어떤 내용들을 배우게 되며 이 부분에서 무엇을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공부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전체적인 뼈대를 잡고 나서 항상 들어가셔야 합니다. 항상 역사 공부는요,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지만 내가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곳이 어디인가, 그리고 이게 어디랑 연결되어 있고 어디로 향해 가는가 하는 방향성을 잊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현대사에 대한 개관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이제 저랑 공부하는 이 한국사는요, 크게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로. 전근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선사시대부터 조선 후기 세조정치까지 이쪽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근현대의 이전이라 그래가지고 전근대사라 부르고, 근현대사 같은 경우는 흥선대원군부터 현대사까지 전체를 근현대사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근현대사 역시 세 파트로 쪼개집니다. 몇 개로요? 세 개로 쪼개집니다. 이 첫 번째 파트가 바로 우리가 처음 배웠던 나라의 문이 열렸던 개항기예요. 흥선대원군부터 나라가 일본에게 망하는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까지, 흥선대원군부터 한일 병탄까지의 시간을 우리가 개항기라는 이 단어 안에서 공부했고요. 두 번째는 일본에게 나라가 망한 이후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일제강점기,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34년 11개월 하고 보름 정도에 달하는 시간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현대사, 해방 이후의 역사를 다루는 게 현대사예요. 근데 여러분들 몇 가지 좀 교정을 해드리면은, 보통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쌤, 현대사는 시험에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그 시험에 안 나온다 생각하는 현대사는 정확히 말하면은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문재인 이런 사람들 이야기예요. 이건 역사라기보다는 약간 정치랑, 현대 정치랑 연관돼 있는 부분이라 아직까지 이런 국가시험, 수능 모의고사 하는 거면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 바꿔 말하면은 그 이전까지는 시험 범위에 포함됩니다. 보통 국가시험으로 나오는 범위가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이 부분까지는 이제 수능 모의고사 하는 검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대사 자체가 개항기나 일제강점기에 비해서 출제 비율이 절대 밀리지 않아요. 일단 비율은 동등하게 나오고 더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오지 조금 나오는 경우는 없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울 현대사, 이 부분은 또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크게 일단 4가지 정도 파트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맨 처음,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가요, 만약에 아름다운 동화책이었다면 우리 역사는 여기 일제강점기에서 이미 엔딩이 나왔어야 돼요. 그리하여 주인공 일행은 악당 일본을 물리치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로 끝나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역사는 그런 행복한 동화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말 끔찍한 잔혹 동화였습니다. 해방되고 나서요, 이 나라는 정확히 3년 만에 둘로 쪼개집니다.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한의 대한민국으로 쪼개지고 분단을 맞이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결말이죠? 이게 무슨 거지 같은 결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단을 위해 싸웠나요? 35년간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했던 게, 그렇게 힘들게 독립운동하고서 그 식민지 생활에서 저항했던 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결말을 위해서였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결말이 나왔느냐, 도대체 해방되고 나서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는 거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가
흔히 말하는 해방 3년사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해방 3년사. 이건 말 그대로 우리가 45년 8월 15일 해방, 광복을 맞이한 이후, 해방된 이후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는 건데, 이 해방된 이후 3년의 역사를 살펴볼 때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해방된 이후에 분단을 원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어요. 해방 이후 우리가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자,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 그거죠. 해방된 이후 3년 동안 우리가 이 나라의 남북이 하나 된 좌익과 우익, 남한과 북한, 민족주의, 사회주의 이 모두를 나오는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런 노력이 실패하고 분단된 이유는 무엇이냐?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과 좌절. 이걸 첫 번째 포인트로 봐야 되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결국 분단이 결정됐습니다. 통일된 나라, 통일정부 수립은 실패했어요. 그럼 이제 뭘 봐야죠? 그죠? 통일정부 수립이 실패한 뒷이야기를 봐야겠죠? 바로 384 남쪽 지역의 단독정부인 이 대한민국 정부, 즉 우리가 발딛고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 이걸 봐야 돼요. 정부의 수립.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단 과정. 정부가 만들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두 가지의 중요한 이제 과제를 수행을 합니다. 하나는 친일파 처리, 반민특위 활동, 그리고 또 하나는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농지개혁. 이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되는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해방 3년사, 자 현대사에서도 첫 번째 파트인 해방 3년사는 이 해방된 이후 3년의 시간을 보는데, 뭐 어떤 포인트로 봐야 한다? 첫 번째, 해방된 이후 3년 동안 우리가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 그리고 그런 노력이 실패하고 분단이 결정되는 그런 이유는 무엇이냐. 그 두 번째는 분단이 결정된 이후 384 남쪽 지역에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도 둘로 나눠봐야죠. 정부가 수립되어가는 일련의 과정들, 시간의 순서,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친일파 처리와 농지개혁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남남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냥 마이웨이 가고 잘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더 끔찍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죠. 동족 상잔의 비극, 6.25 전쟁.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소련제 T-34 탱크로 무장한 북한 인민군이 이 384선을 넘어서 전격적으로 기습 남침을 해오면서 이 3년간의 동족 상잔의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6.25 전쟁 같은 경우는 배경, 과정, 결과 세 파트로 나눠봐야 되는데, 특히 잘 나오는 건 이 과정이에요. 과정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제가 이 몇 개년, 3년 정도의 그 수능 문제를 분석을 해봤어요.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수능 문제를 분석했는데, 놀랍게도 6.25 이제 문제가 나오면 거의 다 과정 문제였고, 이 과정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정답이 100%다. 한 문제도 빠짐없이 모든 문제의 정답이 인천 상륙작전이었어요. 그만큼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게 6.25 전쟁의 중요한 포인트겠죠. 아무튼 6.25 전쟁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중심으로 전쟁의 전개 과정을 여러분이 지도란 자료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본 수업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완전 남남이 됐어요.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역사를 봐야 되는데, 여기 제가 3명의 남자를 적어보겠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 세 남자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뭐 눈 2개요, 뭐 콧구멍 2개요, 이런 게 아니라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뭘까요? 일단 직업적으로 이 사람들은 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전 대통령들이었습니다. 자, 일단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같은 경우가 우리 현대사의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데, 이 부분을 공부할 때 우리는 정치랑 경제로 나눠봐야 돼요. 정치랑 경제. 일단 정치는 어떤 포인트로 봐야 되냐? 여러분이 아까 이 사람들은 다 대한민국의 전 대통령이었다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했죠. 더 나아가서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전 대통령이었으면서 동시에 본인들의 재임 기간에 독재를 했다는 겁니다. 독재를 했어요. 자, 여기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적재를 하는 과정에서 헌법을 어겼을까요? 아닙니다. 왜 법을 어기죠? 법이 나의 독재를 가로막으면 그 법을 뭐 하면 돼요? 그 법을, 룰 자체를 바꿔버리면 된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독재를 위해서 이 나라의 헌법을 바꿉니다.
개헌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정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은 정치 경제로 나눠봐야 되고 그 중에서도 정치 부분의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뭐냐? 이 사람들이 독재를 위해서 본인들의 독재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법을 뜯어 고쳤느냐. 그래서 뭐 발췌 개헌이니 사서입 개헌이니 유신이니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그 독재를 위한 개헌 과정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이게 정치의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독재를 할 때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각각 독재하시나 보다 화이팅 이러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독재 정권에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라의 주인은 너희 독재자가 아니라 우리 국민이니까. 국민의 나라의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재가 웬 말이냐. 민주주의 돌려다오 해서 독재와 싸우는 민주화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의 첫 번째 포인트가 독재를 위한 개헌이었다면 두 번째는 그 독재와의 싸움에서 나온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민주화 운동. 이게 정치의 두 번째 포인트예요. 이 민주화 운동 같은 경우는 보통 뭐가 나오냐. 이승만 정권에 있었던 4.19 혁명이나 전두환 집권 초반에 있었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혹은 전두환 정권 말기에 있었던 6월 민주항쟁.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여러분들 시험에 꼭 나온다 보시면 돼요. 이 4.19, 5.18, 6월 민주항쟁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꼭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같은 경우는 여러분에겐 최근에 송강호 씨가 주연한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로 여러분이 만나봤고요. 6월 민주항쟁 같은 경우는 그 1987 영화 턱친이 억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그 1987 영화로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정치가 독재와의 싸움의 과정이었다면 두 번째 포인트 경제는 뭐와의 싸움이었냐? 바로 가난과의 싸움이었어요. 6.25 전쟁 이후 이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국민소득 67달러, 100달러도 되지 않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보다도 가난한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었어요.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이런 가난들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우리 자손들만큼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에서 살게 해주겠다. 라는 일념 아래 가난과 싸우는 경제개발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난과의 싸움, 경제개발 역사도 봐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 경제개발의 밝은 면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한강의 기적, 미라클 코리아 이래가지고 되게 밝은 면이 많이 나왔는데 항상 빛이 있으면 뭐가 있죠? 어둠이 있고 그림자가 있죠. 최근에는 이 급속도로 진행된 너무나 빠른 속도로 급속도로 국가 주도로 대기업 위주로 진행된 이 경제개발의 부작용, 어두운 면, 소외된 이야기들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노동자도 사람이다,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라고 외치면서 분신자살했던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이런 이야기들 이 잘 나온다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말고도 여러분들 그 뒤에 대통령들도 나오긴 나옵니다. 이제 뭐 노태우 그리고 우리에겐 역사바로 세우기 운동으로 유명한 김영삼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걸로 우리한테 유명한 김대중 이렇게 이제 3명의 대통령이 있는데 이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같은 경우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만큼의 분량을 차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막 정치 경제를 세분화시키기보다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개 잡으면 돼요. 이제 뭐 노태우 같은 경우는 북방 외교, 뭐 김영삼 같은 경우는 금융실명제, 뭐 지방자치제, IMF, 뭐 역사별 외교운동, 김대중 같은 경우는 통일이랑 연관해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고 이 부분은 제가 짚어드리는 포인트만 잘 정리하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포인트로 넘어오면은 통일이에요. 그런 노래가 있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 통일 같은 경우는 남한과 북한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시험에 나오냐? 남한과 북한이 각각 따로따로 발표한 통일 원칙은 잘 안 나와요.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이 서로의 상대방과의 합의와 동의 없이 자기들이 남한과 북한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통일 원칙은 잘 안 나와요. 너무 많기도 하고 여러분이 통일부 직원 될 거 아니라고 하면은 굳이 그걸 다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포인트는 남한과 북한이 함께 공동으로 합의한 통일 원칙. 이게 보통 시험에 나와요. 세 가지 정도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가 박정희 때 있었던 7.4 남북 공동성명.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 아래 진행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3대 원칙으로 통일하자라고 했던 통일의 3대 원칙을 합의한 7.4 남북 공동성명. 이건 다 남북한의 독재 정권에 이용됩니다. 네. 그 다음은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지금 목이 좀 아파서 뜨거운 물을 마시면서 수업했는데 방금 좀 후룩 소리가 좀 크게 났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은 노태우 때 있었던 남북 기본 합의서. 남북 기본 합의서. 자, 그 다음은
김대중 대통령 때 있었던 6.15 남북 공동선언, 이 남북한의 통일 원칙에 이제 공통점이 있다. 낮은 단계 뭐 연방제니 막 이런 거에서 남북한의 통일 원칙에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3개 정도가 남북한이 함께 합의한, 공동으로 합의한 통일 원칙이라 되게 잘 나옵니다. 이제 실파남북 공동선명 같은 경우는 정치사랑 연결해서 유신의 배경이 되기도 하니까요. 잘 나오고 나머지도 통일 이야기로 잘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남북한이 공동으로 합의한 게 잘 나온다고 하시면 노무현이나 문재인 대통령 때도 남북한이 공동으로 합의했던 거 있었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그 부분은 너무 현대사라 잘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특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집권하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안 좋은 그런 사건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좀 예민한 부분이라 잘 안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손자들이 학교 다닐 때쯤 되면 이게 좀 역사적으로 이렇게 좀 객관화돼서 이런 중요 포인트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현대사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전체적인 아우트라인 잡아드렸고요. 자, 그럼 오늘은 뭘 공부할까요? 첫 시간이니까 현대사 중에서도 이 해방 3년사, 그 안에서도 첫 번째 포인트인 무엇을 위한 노력,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과 그 좌절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우리 59번 프린트에서 본격적인 현대사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우리가 현대사 59번 프린트에서 이제 현대사를 공부할 건데, 우리가 드디어 꿈에 그리던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죠? 자, 일단 우리가 광복할 수 있던 배경은 무엇일까요? 1번, 순수하게 우리 민족의 힘만이었다. 2번, 아니다, 다른 나라의 국제적인 도움 덕분이었다. 정답은? 네, 둘 다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요, 순수 우리 민족의 힘만으로 독립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민족의 힘만으로 독립이 가능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3.1운동 때 독립이 됐어야 돼요. 근데 온 민족이, 전 민족이 다 섰던 3.1운동에 우리 독립을 못했습니다. 실패했죠. 왜 그렇죠? 그렇죠. 국제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도움되지 않았어. 당시 3.1운동 당시에 3.1운동은 1차 세계대전에서 나온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기반해서 일어난 건데, 문제가 뭐였어요? 그렇죠. 이 민족 자결주의는 1차 세계대전에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적용되는 논리였어. 승전국이 패전국의 식민지를 뺏기 위한, 승전국의 식민지엔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본이 1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 승전국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승전국의 식민지인, 일본의 식민지인 우리 편을 들어줄 나라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변했습니다. 국제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돌아가요. 자, 2차 세계대전, 일본도 참전합니다. 근데 이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은 1차 세계대전과는 반대로 전쟁의 승전국이 아닌 패전국이 돼요. 그리고 이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일본 같은 수축국을 무너뜨린, 일본을 무너뜨린 이 미국, 영국, 소련 같은 이 연합국들이 이제 누구 편을 들어주는 거야? 일본 편이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인 우리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광복은 일단 국제적인 상황이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흘러갔다. 일본이 패전국이 되었고, 그 일본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일본과 싸우던 연합국들이 국제적인 회담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독립을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 국제적인 회담을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 첫 번째가 카이로 회담입니다.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미국, 영국, 중국 대표들이 모여서 한국의 독립을 논의하게 됩니다. 여기가 처음이에요. 한국의 독립을 여기서 최초로 언급한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미국, 영국, 중국 대표가 모여서 여기서 처음으로 한국의 독립을 언급을 한 거예요. 우리가 참 그동안 긴 시간 외교론적인 투쟁을 했는데, 드디어 처음으로 한국의 독립이 국제적인 회담에서 명문화가 된 겁니다. 참고로 이 국제적인 회담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열린 게 아닙니다. 전쟁이 진행되는 중에 이미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합국들이 전쟁하는 중에 자기들끼리 이제 모여서 우리 이 전쟁을 이기고 이 일본, 독일, 이탈리아 얘네 무너뜨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식민지를 처리하자, 이렇게 전쟁 중에 이미 열린 회담입니다. 전쟁 끝나고 열린 거 아닙니다. 아무튼 이 카이로 회담에서 우리의 독립을 최초로 언급을 하는데, 여기서 그럼 한국을 독립을 시켜주긴 시켜줄 건데 언제 시켜줄 것이냐, 이거에 관해서 되게 애매한 말을 남깁니다. 차라리 뭐 독립하고 바로, 아니면 일주일 후, 뭐 한 달 후, 이렇게 딱 명확하게 시기를 언급했으면 그나마 나은데, 뭐라 했냐, 한국을 독립시키게 시키는데 적절한 시기,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킨다 라고 하는 너무나 주관적인 문장을 써요. 적당한 시기가 언제예요?
그거 사람마다 다 다른 거야. 누군가에겐 지금 당장이 적당한 시기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 한 달 뒤가 적당한 시기일 수 있단 말이죠. 이걸 이제 영어로 뭐라 그러냐? In due course라 그래요. In due course. 적당한 시기. 이 세 단어, 이 한 구절이 결국 나중에 우리의 분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카이로 회담이고요.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언급한. 그 다음이 얄타 회담입니다. 이 얄타 회담에서는 이번엔 중국이 빠지고 미국, 영국, 소련 대표들이 모이는데 여기서는 우리의 독립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역사에 중요한 거라 살펴본 건데 이 알타 회담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 당시 이제 2차 세계대전은 연합국의 승기로 많이 기울었습니다. 이탈리아 진작에 항복했고요. 독일도 히틀러가 지하실에서 자살하면서 독일도 결국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후에 연합군에게 무너져요. 이 누구밖에 안 남았어요? 일본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일본이 항복을 해 안 해? 안 한다는 거죠. 일본이 얼마나 독종인데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1억 일본 그 국민이 전원 옥쇄할 때까지 항복은 없다! 이러고 싸우고 막 가미가제 자살 특공대 보내고 난리를 피우는 거야. 그러니까 당시 이제 일본을 패고 있던 미국 입장에서는 질리는 거죠. 힘든 거야. 왜 힘드냐?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는 일본을 공격하기에 좋아요, 안 좋아요? 지정학적으로 좋지 않아. 일본이랑 미국은 굉장히 떨어져 있죠. 바다 건너? 그렇죠. 태평양을 건너야 일본을 공격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한 거죠. 우리 힘으로 일본을 무너뜨릴 수는 있지만 순수하게 우리 힘만으로 일본과 싸우기에는 우리도 너무나 피해가 크다. 누군가 일본과 가까운 육지를 통해서 가까이 있으면서 육지를 통해서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나라가 일본의 후방을 위협해 준다면 좀 더 일본을 신속하게 무너뜨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나라가 어디일까요? 일단 여러분 중국은 아니에요. 왜냐면 중국은 우리 배웠잖아. 만주사변이랑 중일전쟁으로 너무나 큰 피해를 입었어. 중국은 당분간 전쟁에 참여할 만한 여력이 안 돼. 누가 있죠? 이 연해주 지방에 그죠? 소련이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소련아 너도 나를 도와서 일본과의 전쟁에 참전해줘 라고 하고 소련이 응 알겠어 이러고 이 알타회담을 통해서 소련이 일본과의 전쟁에 참전을 약속하고 군대를 한반도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이게 뭐냐면은 미국은 어떤 걸 원했냐면은 이런 거죠. 일본은 힘이 많이 남아있다. 일본은 아직 여유도 많이 남고 일본은 정말 독종 악발을 들이니까 이 독종 악발이들 한반도에 주둔해 있는 이 독종 일본군은 분명히 이 소련군이 밀고 내려오면은 치열하게 소련을 물리치기 위해 저항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일본과 소련이 치열하게 싸울 때 우리가 슝 바다 건너가서 힘 빠진 일본을 빡 막타를 쳐서 무너뜨리겠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계획이었는데 이게 미국의 오판이었던 거예요. 미국은 일본에 여력이 많이 남아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일본은 허세를 부리고 있던 거야. 이미 일본은 한계였던 거야. 미국이 몇 대만 더 쳤으면 그냥 일본은 무너졌을 거예요. 그 소련이 딱 밀고 내려오니까 이미 한계에 다다른 일본이 별다른 저항도 못하는 거야. 한반도에 있는 일본군이 그냥 밀려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미국이 당황한 거죠. 자, 이대로 가다가는 아직 미국은 바다 건너오지도 않았는데 이대로 가다가 이 속도로 가다가는 한반도 전체가 누구의 손아귀에 떨어지게 생긴 거야? 그 소련의 지배하에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야 소련아 멈춰 일본 폭행 멈춰 하고 멈춰를 딱 외친 거야. 그리고 이제 말하는 거죠. 도와주는 건 고마운데 너 혼자 한반도에 있는 일본군 다 처리하기에 너무 힘들지 않냐? 우리 청소 구역을 나누자. 북위 38선을 기준으로 이 38선 북쪽 지역에 있는 일본군은 누가 처리해? 너희 소련이 처리해. 이 38선 남쪽 지역에 있는 일본군은 누가 처리할 거야? 우리 미국이 처리할 거야. 라고 이렇게 총속을 나눈 거야. 그러니까 38선 기준으로 38선 북쪽에 있는 일본군은 누가 무장해제시키고 소련이 무장해제시키고 38선 기준으로 남쪽 지역에 있는 일본군은 누가 무장해제시킨다? 우리 미국이 무장해제시키자라고 역할 분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38선이 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38선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휴전선, 국경선이랑은 달라. 지금 우리의 이 국경선인 군사분계선 휴전선은 울퉁불퉁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거는 6.25 전쟁의 결과 그어진 거고 이때 당시에는 진짜 단순하게 방금 선생님이 말한 대로 역할 분담,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하기 위한 역할 분담을 하기 위한 그런 선이었어요. 그래서 북위 38선 기준으로 일직선으로 그어진 거야. 북위 38선 기준으로. 그러니까 오늘 6.25 전쟁 이후에 그어지는 오늘날의 국경선, 휴전선이랑은 완전 다릅니다. 구분하세요. 아무튼 이 알타회담을 통해 계기로 소련이 일본과의 전쟁에 참전을 약속했고 이게 계기가 되어서 북위 38도선이 그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포츠담 회담입니다. 자, 포츠담 회담은 진짜 전쟁 막바지요. 이제 누구나 알아. 일본은 곧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그래서 이 전쟁 막바지에 다 모인 거야. 미국, 영국, 중국, 필리핀 대표들이 모여서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한 거야. 얘들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자. 일본을 무너뜨리기 전에 우리 분명히 일본을 무너뜨리고 일본의 식민지인 한국 뭐 시켜주기로 했지? 그지? 독립시켜주기로 약속했지? 기억하지? 하고 한 번 더 한국의 독립 약속을 재확인, 리바이벌한 거예요. 자, 얘들아,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했다는 말은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언급한 무슨 회담? 그지? 이 카이로 회담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거야. 이 카이로 회담을,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언급한 이 카이로 회담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카이로 회담, 미국, 영국, 중국의 삼국 정상이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합의했다. 그리고 포츠담 회담, 미국, 영국, 소련 애들이 카이로 회담의 내용에서 카이로 회담을 결정한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했다. 이 내용들 다시 한번 적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만 말하면 마치 우리가 독립을 한 게 국제적인 도움 덕분인 것만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국제적인 도움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봐봐요. 이 지금 회담하고 있는 애들이 누구예요? 당시 세계를 주름잡는 세계 최강대국들이야. 미국, 영국, 소련 같은 애들. 근데 이런 세계 최강대국들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모여가지고 한국의 독립을 확인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계 최강대국 애들이 모여가지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한국의 독립을 확인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이 당시에.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 생각하면 안 돼요. 이때 당시 대한민국은 진짜 거의 아프리카 마사이족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얘네한테는.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다고요. 근데 이런 세계 최강대국 애들이 모여서 한국의 독립을 약속하고 재확인한 이유는 바로 뭐예요? 우리가 35년 동안 쉬지 않고 끊임없이 독립을 위해 싸워왔고 독립에 대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때는 전 세계 애들이 다 인정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독립을 시켜줘야 한다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35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배에 순응하고 독립운동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이 나라들이 우리의 독립을 이렇게 논의했을까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할 수 있던 이유는 국제적인 이런 배경, 연합국의 독립 약속 국제회담도 있지만 35년간의 끊임없는 독립운동도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광복 직전에 어떤 독립운동이 있었던가 이거 한번 정리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얘들아, 광복을 기준으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독립운동 단체, 국내 서울에 있던 뭐가 있었죠? 서울에 있던 그죠, 여운형이 중심이 되어서 국내 민족주의랑 사회주의자들을 모은 민족유일당운동 단체인 무슨 동맹? 조선 건국동맹. 이 건국동맹은 광복 이후에 건국준비위원회로 이름을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 중국 관내지방, 이 충칭에는 뭐가 있었죠? 그죠, 김구가 중심이 되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죠. 네, 종이 쳤네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그래서 조선민족혁명당, 민족전선연맹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건 중간에 해산했죠, 그죠? 자, 그리고 뭐가 있었죠? 그죠, 화북지방, 이 연안지방에서 김두봉이 중심이 된 조선 무슨 동맹? 독립동맹. 이 세 단체가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독립운동 단체들, 주요 단체들이었죠. 자, 우리 이미 배웠어요. 연안에서 김도봉이 만든 조선 독립동맹과 충칭에서 김구가 중심이 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국내에서 여운형이 중심이 된 조선 건국동맹, 이 세 단체가 각각 일본을 무너뜨리고 만들고자 했던 꿈꾸었던 나라를 살펴볼 수 있는 건국강령을 보니 공통점이 많아요, 차이점이 많아요? 굉장히 공통점이 많았었죠. 정치적으로는 국민이 주인되는 민주주의 공화제,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균등경제, 토지분배, 생산시설 국유화 같은 균등경제를 이야기했고요. 사회적으로는 평등한 사회, 남녀 평등,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었죠. 평등사회. 이런 것들 이렇게 공통점이 많으니까 이 대단체가 어떻게 했어요? 그죠? 실제로 광복 직전에는 연계와 통합을 시도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연계와 통합을 시도한다. 하지만 이거 성공한다, 실패한다? 안타깝게 실패한다. 실패하는 이유는 일본이 너무나 빠른 시간에 예상보다 빠르게 항복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게 광복 직전의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물을 수 있어요. 선생님, 근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뜸을 들이세요? 간단한 거 아닌가요? 어차피 약속을 했잖아요, 2번이나. 그러니까 이 소련이랑 미국 연합군이 들어와서 한반도에 있는 일본군 나가라고 하고 몰아내고 그리고 독립시켜주고 그럼 그냥 심플하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심플하게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이때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독립했을 때의 구체적 상황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독립을 했느냐? 자, 여기 무슨 워? 콜 워. 차가운 전쟁, 냉전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여러분, 전쟁이 차갑나요? 아니에요. 전쟁은 기본적으로 뜨겁습니다. 비행기, 탱크, 대포, 미사일, 빵빵빵. 전쟁은 핫워, 뜨겁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차가운 전쟁, 콜드워라 그러고 있죠.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진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진짜로 물리적으로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외교적으로 대립하고 있어서 그 정치적 외교적인 대립, 그 얼음판 같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살얼음판 같은 얼어붙은 분위기, 그걸 우리가 냉전이라 그래요. 그럼 전 세계가 어떻게 나눠져 싸우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익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좌익 공산주의 진영으로 전 세계가 갈라져서 이 정치적 외교적으로 대립하면서 그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를 만든, 그게 냉전이에요. 여기 제가 적어놨죠. 자본주의 진영, 공산주의 진영이 직접적인 무력보다는 외교 군사적인 데서 긴장 상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치면은 중학교 통합 1장이랑 2장이 같은 방이 된 거야.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눈치를 보겠죠, 친구들이. 그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 속에서 1장, 2장이 눈만 쳐다보고 으이씨 여기만 해도 막 벌벌벌 떨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1장과 2장이 같은 반이 있으면 분위기가 얼어붙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눈치를 보다가 1장을 중심으로 2장을 중심으로 갈라진단 말이야. 그리고 1장을 중심으로 한 2장을 중심으로 한 친구들이 그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분위기 연출하고 있는데 전학생이 온 거예요, 그 반에.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다들 그 전학생을 자기 쪽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하겠죠? 마찬가지야. 우리가 독립했을 때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랑 소련이 이 신생, 한반도에 태어나는 신생 국가를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상황이라는 거야. 자, 이걸 조금 정리할게요. 용어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부터 이 용어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좌익, 우익이란 말을 쓰는데, 좌익을 정치적으로, 얘들아, 참고로 좌익이랑 좌파 같은 말이고요. 우익이랑 우파 같은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좌익을 정치적으로 표현한 용어가 바로 평등을 강조하던 사회주의예요. 그리고 이 우익을 정치적으로 표현한 용어가 민족의 단결과 실력을 강조하던 민족주의와 자유주의입니다. 그리고 좌익을 경제적으로 표현한 용어가 공산주의고요. 우익을 경제적으로 표현한 용어가 자본주의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이 둘의 차이를 알고 있죠. 사회주의는 여러분 어떤 세계를 꿈꿉니까? 평등을 강조하죠. 그죠? 우리 같은 노동자, 농민들이 모두 평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평등을 해치고 자본과 토지를 독점하고 있는 지주랑 자본가를 인정할 수 없고, 우리가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이 독점하고 있는 자본과 토지를 나눠 갖자라는 게 기본 사회주의 이념이죠,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얘들아, 모든 인간이 평등해야 하니까 여기는 개인의 자유가 굉장히 제한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얘들아, 모든 인간이 평등해야 한다 그러면 개인의 사유재산 인정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얘들아. 그리고 능력에 따른 재산을 인정할 수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여러분이 스티브 잡스를 뛰어넘는 천재야. 여러분이 아이폰을 뛰어넘는 핸드폰을 만들었어. 하지만 그 최신 핸드폰을 만들어서 팔아도 그 핸드폰을 판 돈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왜? 그 돈을 여러분이 가지면 빈부격차, 능력에 따른 빈부격차가 생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지? 모든 인간이 평등해야 되니까 그 여러분이 벌어들인 돈을 n분의 1 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노동, 공동생산, 공동분배.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 이 우쪽은요, 그죠? 개인의 실력을 중시하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잖아. 네 능력껏, 네가 번 돈은 네 거다. 누구나 자신의 능력껏 돈을 벌 자유가 있다. 이래서 자유주의, 자본주의야. 반대로 말하면 너가 노력을 안 해서, 너가 능력이 없어서 네가 못 사는 것도 너의 자유, 너가 책임이다 라는 거예요. 빈부격차를 인정하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좌익, 사회주의, 공산주의 진영, 이 좌익, 사회주의, 공산주의 진영의 통합장이 누구냐? 얘가 소련이고요. 이 우익, 민족주의, 자유주의, 자본주의 진영의 통합장이 누구냐? 미국이야. 그래서 당시 전 세계가 이 소련을 중심으로 한 좌익, 사회주의, 공산주의 진영,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익, 민족주의, 자유주의, 자본주의 진영으로 갈라져서 극한의 대립 상태를 만들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뭐다? 냉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응애 하고 태어난 겁니다. 당연히 소련과 미국은 이 한반도에 태어난 신생 국가가 누구 편 들기를 자기 쪽으로 들어오길 원하는 거야. 우리 가만히 있는데 너 우리 편이지? 아니야, 얘 우리 편이야. 이래가지고 우리를 막 잡아 뜯은 거라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 이 남한의 정치인들도 이 한반도의 정치인들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념에 따라서 이 주요 인물들도 정치적 성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좌익이냐, 우익이냐. 자, 우선 이 광복 전후 인물들의 주요 인물의 정치 성향을 볼 건데, 이 우익 진영의 대표적인 정치인이 바로 누구냐? 이승만과 김구예요. 그리고 이 좌익 진영의 대표적인 정치인이 누구냐? 김일성, 북한의 지금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과 박헌영입니다. 이 사람들 말고도 많은데 선생님은 교과서에 나오는 주요한 인물들만 일단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좌익과 우익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중도라는 세력도 있죠. 이 중도파는 뭐냐면 말 그대로 중도, 가운데서 이 좌익과 우익의 대립을 해소하고 어떻게든 화합과 통일국가 수립을 추구하는 세력이 중도예요. 여러분 치면은 얘들아 싸우지 마, 우리 같은 반이잖아, 사이좋게 지내자 라고 이 양극단의 대립을 가운데서 화해를 주도하는 세력이 중도파입니다. 이 중도파 중에서도 좀 더 좌쪽에 가까운 이 중도좌파가 바로 누구냐? 그게 이제 여운형이란 분이에요. 그래서 건국동맹 건국준비위원회에 여운형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 중도파에서도 좀 더 우쪽에 가까운 중도우파가 누구냐? 조선학운동으로 유명했던 안재홍. 기억나죠? 조선학운동.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이런 분들. 그리고 신한청년당의 대표로서 파리강화회의의 대표로 파견되기도 했고 5차 개헌으로 임시정부의 부주석이 되기도 했던 김규식 이런 분들이 중도 우파입니다. 자, 먼저 이제 이 중도좌파 여운형과 중도 우파 안재홍이 중심이 되어서 해방 직후에 조선 건국동맹을 계승한 뭘 만들죠? 조선 건국동맹을 발전시킨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요. 자, 하지만 이거는 결과적으로 실패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이제 여운형이랑 김규식이 함께 모여서 좌우, 제발 우리 좌익과 우익은 싸우지 말고 힘을 합쳐서 통일된 국가를 만들자라고 하는 이 좌우합작위원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엔 실패하게 되고 여운형은 암살당하게 돼요. 그 다음에 나선 게 김구입니다. 이 김구는 김규식과 함께 우리 남한 대표들이 북한 대표랑 협상을 통해서 분단을 막고 통일국가를 만들자라는 남북협상을 진행하게 돼요. 자, 김구랑 김규식은 남한 대표죠. 그럼 누굴 만나러 가야 돼? 북한 대표 만나러 가야 됩니다. 북한 대표가 누구예요? 김일성이죠. 그래서 남북협상을 주도하면서 이 김구랑 김규식이 북한 지역에 김일성을 만나러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앞으로 볼게 될 거고요. 얘들아, 지금 선생님이 말한 거는 앞으로의 현대사를 공부하기 위한 정말 기본적인 배경 개념이에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할 때 무리가 없어서 선생님이 일단 현대사에 대한 개관 그리고 기본적인 배경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과 좌절 이 부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